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있죠. 일본의 해당 용도 지역의 분할 금지라고 되는 이게 건축법 제 57조 1항이에요. 국토법 배울 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왔다 갔단 말이에요. 왔다 간 흔적이 있죠.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를 분할할 때 아무리 작게 분할해도 최소 크기가 60 이상은 돼야 된다. 18평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대지 분할할 때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60.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보다 안 된다. 50, 40, 30짜리가 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적용하면 말이 안 되던 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지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주거지역은 최소 6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면적 크기다. 주거지역 60. 근데 시험은 주거지역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준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최소 면적 얼마? 150 이상 돼야 돼. 이보다 작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녹지는 200. 근데 이게 중개사법령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기준 면적과 똑같잖아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 100% 시험이 나옵니다. 2개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2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면적을 외워놓고 그 다음 2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높이 제한이란 말 나오죠. 가로구역은 요새 시험 관계 없고요. 오른쪽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요새 또 높이 제한 왜 시험에 잘 안 내냐면 요새 높이 제한보다는 조망권이 더 쳐주거든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 밑에 뭐 박스도 있고 크게 뭐 이게 사실 복잡한 게 있거든요. 이 복잡한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실제 적용된 건데 지금 바뀌어서 약간 바뀌었는데 바뀐 거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다구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뼈다구를. 저 복잡한 거 다 알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이 복잡한 제도들은 건설회사에서 필요한 거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쪽에서 그 229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줄 치세요. 어디하고 어디래요? 일부러 떠들게 하는 이유는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우리가 용도지역 배울 때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요 두 군데.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색깔 달리 해놨죠. 건축물이란 말은 뭐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 어떤 건물이든 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이것뿐 아니란 얘기예요. 건축물의 각 부분에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라. 높이 10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띄어라? 1.5. 10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지어졌을 때 이 그림을 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니까. 근데 시험은 법은 그림으로 안 만들거든. 그러면 이 그림이 또 태양이에요. 태양. 해를 보고 미친 듯이 보고 얼굴 다 타가면서 달리면 이게 정남 방향이지. 해를 등지고 이쪽으로 가면 정북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남이고 정북이에요. 글씨가 안 보여서. 이게 모니터로 보면 잘 보이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다.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A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무대포로 높이 지으면 뭐 용적률은 200%, 300%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을 좁게 하면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B 대지의 소유자한테 햇빛이 막혀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자, 용도 지역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에서. A 대지의 건물 지을 때, 요 높이가, 자, 높이가 몇 미터이야? 10m. 10m까지는 이게 이 방향으로 가야, 이게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뛰어라는 거예요. 1.5m 이상 뛰어서 건물 지어라. 자, 높이가 10m를 넘는다. 그래서 건물이 이런 높이로 건물 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15m다. 그러면 10m 넘잖아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돼요.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어야 돼요. 7.5m. 이 높이가 20m 건물 높이 짓고 싶다. 20m. 그리고 이런 건물 지어는 20m면 절반인 10m 이상을 띄어서 간격 확보하고 건물 지어라. 그러면 B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B 대지고 얘가 C 대지면 얘도 건물 지을 때 이 높이가 10m 이하면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으로부터 1.5m 띄우면 되고 얘를 30m짜리 지고 싶다. 15m 이상을 떼야 된다는. 자, 그러니까 용도 지역 어디하고 어디에서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자, 뭘 지을 때 건축물이니까 건생 건물 짓든 초등학교 짓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관계 없이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높이가 10m 넘는 건물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고 건물 지어라. 이게 일조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 외에서는 일조권 높이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들 보세요. 다다다다닥 다 붙어 있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외에서는 꼭 명심할 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뭘 지을 때만,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얘는 제외되고 연립, 다세대는 다 지어봐야 몇 개층? 4개층 이하니까 법적으로 별로 분쟁이 안 생겨요. 아파트가 주문제죠. 따라서 전용주거 지역, 일반주거 외에서는 뭐 지을 때만,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을 때 이 높이를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을 때 자, 이 아파트 가동을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글로 내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으로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이거나 쭉 해놓고 공동주택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해놓고 띠리띠리띠리 해놓고 건축물, 기숙사 제외하고 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걸린 상업 준주거 지역은 4배 이하.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야말로 아파트 지을 때 이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로부터 띄우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0m 아파트 지으려면 A 대지와 B 대지가 있을 때 20m 이상을 띄고 40m 들어간다. 그 얘기는 띄는 간격의 2배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 아파트 높이를 80m짜리 짓고 싶으면 얼마 띄으라고? 40m. 자, 40m 높이 지으려면 20m. 그러면 이때 가동과 나동 사이 또 뛰는 거리 있어야 돼요. 요새 짓는 아파트 보면 동과 동 사이 좁아져 있을 건데 옛날 아파트는 되게 넓어요. 그 왜 그러냐? 요 일조권 동과 동 사이 간격 띄라는 이 규정 때문에 밀도 높게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용적률 다 못 써먹고 공급량 물량이 줄고 그러니까 요새 건축부 개정을 해서 동과 동 사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요새 완전히 뭐 잘못하면 이렇게 보면 옆동 건물 아파트 뭐 저기 창문 다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동을 40m 짓고 나동을 40m 짓고 싶으면 이동 높이만큼을 동과 동 사이 띄었어야 돼요. 그러면 40m 띄어야 되겠지. 그죠? 아니 옛날에는 이동 높이만큼 띄어야 된다고.
40m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개정돼 가지고 이 높이에 0.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뛰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높이 절반만 뛰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지은 아파트는 동 높이만큼 뛰었고 지금 동 높이의 절반만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는 0.5배는 최소 간격이고 서울시는 0.8배 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0m 아파트를 지으려면 48에 32m 뛰게. 옛날에는 40m, 지금은 이 높이 0.8배 뛰게 됐단 말이에요. 최소는 0. 즉 절반 이상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씩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본다. 뒷벽하고 옆구리가 마주본다. 8m 이상. 그 다음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 옆구리가. 아파트 동과 동 옆으로 쭉. 이런 것은 4m 이상 뛰어야 된다. 시험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요거. 저 22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쭉 가다가 가로 2번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있나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이구나. 또 해놓고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 가로치고 이걸 외워야 돼요.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 지역에 건축한 놈은 뭐하고 제외하고. 건설회사는 강남에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지역 땅값 엄청 비싸겠죠. 중심 일반 상업 지역. 저런 데다가 비싼 땅을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짓는 이유. 동과 동 사이 간격 띄우는 일조권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 도곡동 일대, 삼성동 일대 70몇 층짜리 그 초고층 아파트가 보면 도가 동 사이가 다 붙어 있어요. 중심 상업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일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토지 이용도 밀도가 중요하지 동과 동 사이 뛰는 간격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일조권 적용 받으려면 공기 좋은데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에 가서 아파트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땅 사서 초고층 아파트 짓는 이유, 땅값 비싸도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인접대지로부터 반 뛰어야 된다. 동과 동 사이 뛰어야 된다. 이걸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69층 아파트 막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정부 방향으로 인접 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뛰는 건축선 높이 제한 적용받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외에서는 뭐 지을 때만 일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뭐를 어디다 지을 땐 빼고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중학교 1학년, 일중이 빼고 여기서는 아파트라도 일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다 풀립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일반 상업지역 안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지을 때 동과 동 사이 뛰는 일조권 높이 제한 적용한다라고 나오면 맞다고 틀리다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조권 적용 안 받는다는 거 상식으로도 이해를 해놓으시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네. 230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놈이 있죠. 요거는 맥을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 동네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건축법이 일본 시대 일제 때 쓰던 건축법, 지금 일본 건축법이에요. 그걸 토대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거든. 우리나라 건물이 요새나 창의적인 건물들을 썼지 옛날에는 너무나도 콘크리트 덩어리야. 근데 송도 신도시 가면 희한하게 생긴 건물들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제 있죠. 규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다 그러면 개념 한번 볼게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하고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려고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주로 신도시
개발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정권자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거 줄치고 저 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줄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 5번에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라고 해서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유명한 디귿 건폐율, 용적률. 세상에 규모 제한을 적용 안 할 테니까 돈 되는 대로 알아서 지어봐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일조권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조경. 우리 조경은 배운 듯한, 그죠? 대지가 얼마 이상일 때 조경해야 된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괜찮아요. 툭 던지세요. 저 큰 기대 안 합니다. 일주일이면 큰 시간이죠. 대지가 얼마? 200만? 200만 제곱미터가 신도시 들어서나? 개별 건물 짓는 사람이 대지가 200만 제곱미터는 공동구 도태기 경정 200제곱미터. 그럼 머릿속에 벌써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쭉 떠오르죠? 뭐 녹지지역, 그 기억날 만한 거 축사, 염분 함유, 뭐 가설 건축물 뭐 이런 거. 그다음 공개공지, 일준 상준, 뭐 조경 공개공지 같이. 야, 이게 빛의 속도만큼 빨리 잊어먹네요.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법적으로 조경하라는 거 있죠. 공지 확보하는 것,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걸 배제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물 짓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다시 가면 특별건축구역을 보면 왼쪽에 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 주로 이 사실 특별건축구역을 만든 해에 뭘 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전 세계 G20 정상회의를 부산 해운대 백스코 건물 지어서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언론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해운대 건물 백스코 건물 새로 지을 때 그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 접근 못하게 바다에다가 뭐 항공모함이 뭐 미국에서 뭐 대통령 오니까 띄워놓고 막 뉴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국제 행사를 할 때 창의적인 건물 짓게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국가가 뭘 개최할 때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이거나 혁신도시, 송도 경제 자유구역,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 보통 신도시들 개발할 때예요. 그러면서 시도지사도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송도, 택지 개발하는 곳,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런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택지 개발하고 혁신도시 만들고 경제자유구역 개발하고 국제행사하고 이렇게 일단 그러면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계좌적보라고 외워야 되거든요. 바로 오른쪽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예외라고 가로 4번 나올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지정할 수 없다. 개발 제한구역.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 산지. 이걸 줄여서 뭐라고? 계좌접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교과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눈에 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좌접보, 개가 뭔지 자가 뭔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 뭐 워낙 이런 걸 자꾸 좋아라 하니까 제가 자꾸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55점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안 나와. 차라리 그걸 때려치워버리고 자꾸 이해 봐봐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을 특별건축구역, 송도, 경제자유구역하고 유사하게 와닿기나 해요?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창의적인 건물 막 짓게? 자연공원 똑같잖아. 그린벨트 묶은 것처럼. 접도구역은 뭔지 몰라도 일단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 같은 이렇게 개발 못하게 되는 곳은 특별건축을 지정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내냐면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곳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건축구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설화가 아니라 그래서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들고 요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할 필요 없다. 건폐율 용적률 반 무시해줄게. 높이장 무시해줄게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요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게 지금 없고요. 쭉 넘어가시면 232페이지에 제가 건축협정, 결합건축이란 걸 교과서에 소개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객관식을 출제를 할 때는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들 공부를 해도 못해요. 다. 어차피 이 부분은 찍는 건데 공부하면서 투입하는 게 비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나중에 두세 문제씩 문제만 좀 풀고 눈에 익숙하기만 하면 되고 틀리라고 한 것은 틀려야지.